기원전 347년 아테네 외곽의 아카데메이아 숲에서 한 노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80살의 나이였고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플라톤,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죽었지만 그가 세운 학교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카데미아는 그 후 900년 동안 계속되었고 서양 최초의 대학이 되었으며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를 배출했습니다. 플라톤이 쓴 대화편들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고 그의 이데아 이론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며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플라톤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에 불과하다. 플라톤 이후 모든 철학은 플라톤이 제기한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였고 플라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가거나 반박하는 과정이었으며 철학사 전체가 플라톤과의 대화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플라톤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의 사상이 2400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기원전 427년 고대 아테네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꽃피던 도시, 하지만 곧 전쟁과 혼란에 빠질 도시, 그리고 한 젊은 귀족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곳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정치가가 될 운명이었지만 철학자가 된 사람,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하고 평생 정의를 추구한 사람, 현실 세계 너머의 완전한 세계를 꿈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서양 문명 전체의 토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27년 아테네의 봄이었을 것입니다. 귀족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리스토는 아테네 왕가의 후손이라고 주장했고 어머니 페릭티오네는 솔론의 친척이었으며 양쪽 모두 명문가였습니다. 아이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플라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그리스어로 넓다는 뜻의 플라투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넓은 어깨 때문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넓은 이마 때문이라고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넓은 사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특권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체육관에서 운동했으며 음악과 시를 배웠고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귀족 청년들이 받는 모든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아테네는 페리클레스 시대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찬란했고 그리스 세계의 문화 중심지였으며 가장 뛰어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태어나고 4년 후인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스 세계를 양분하는 두 강대국 사이의 전쟁이었고 27년 동안 계속될 전쟁이었으며 결국 아테네를 파괴할 전쟁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전쟁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전쟁 소식을 들었고 전사자 명단을 보았으며 도시가 점점 피폐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귀족 가문이었기에 직접적인 궁핍은 없었지만 아테네 전체가 고통받고 있었고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었으며 사회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리스톤이 일찍 죽었습니다. 플라톤이 어렸을 때였고 어머니 페릭티오네는 재혼했으며 새아버지 퓨릴람페스는 페리클레스의 친구였고 정치가였습니다. 플라톤은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정치 토론을 들었으며 아테네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배웠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플라톤은 완벽한 귀족이었습니다. 잘생겼고 교육받았으며 부유했고 운동을 잘했으며 시를 썼고 장래가 촉망받았습니다. 당연히 정치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을 것이라 생각되었으며 아테네를 이끌 지도자 중 한 명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08년 플라톤의 인생이 바뀌는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20살의 젊은 귀족이 63살의 한 철학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 철학자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이 아니었고 돈도 없었으며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고 하루 종일 아고라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물었고 사람들의 확신을 흔들었으며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사유를 만났고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보았으며 철학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만 던졌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스승을 따라다녔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토론에 참여했고 철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치가가 되려던 계획은 흐려졌고 권력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으며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아테네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플라톤이 23살 때였습니다. 스파르타가 승리했고 아테네는 굴복했으며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30인 참주정이 들어섰는데 스파르타가 지원하는 과두정이었고 공포정치를 펼쳤으며 민주파를 학살했습니다. 플라톤의 친척들이 참주정에 참여했습니다. 삼촌 카르미데스와 사촌 크리티아스가 30인 중에 있었고 플라톤에게도 참여하라고 권유했으며 젊은 귀족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기회였고 가문의 기대였으며 아테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환멸을 느꼈습니다. 30인 참주정은 정의롭지 않았고 폭력으로 통치했으며 개혁이 아니라 복수를 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소크라테스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런이라는 사람을 체포하라고 소크라테스에게 명령했는데 부당한 명령이었고 소크라테스는 거부했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정의를 지켰습니다. 8개월 만에 30인 참주정이 무너졌습니다. 민주파가 방역했고 내전이 일어났으며 결국 민주주의가 복원되었습니다. 카르미데스와 크리티아스는 전투에서 죽었고 플라톤은 가족을 잃었으며 정치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4살의 플라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귀족 참주정도 실패했고 민주주의도 믿을 수 없었으며 아테네 정치 전체가 부패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며 오직 소크라테스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99년 플라톤이 28살이 되던 해에 소크라테스가 고발당했습니다.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죄목이었고 재판이 열렸으며 플라톤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99년 봄 아테네 법정에 소크라테스가 섰습니다. 70살의 노인이었고 아테네에서 평생을 살았으며 전쟁에도 참전했고 법을 어긴 적이 없었지만 지금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고발자는 3명이었습니다. 멜레토스는 시인이었고 아니토스는 정치가였으며 리코는 연설가였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불경죄와 청년 부패죄로 고발했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령을 도입했으며 청년들을 타락시켜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정치적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에 크리티아스와 알키비아데스가 있었고 크리티아스는 30인 참주정의 리더였으며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를 배신했고 민주파는 소크라테스가 이들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기존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비판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501명의 배심원이 모였고 고발자들이 먼저 연설했으며 소크라테스가 변론할 차례가 왔습니다. 플라톤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28살이었고 스승을 구하고 싶었으며 변론문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특이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애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배심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자신은 아테네의 등해라고 말했고 게으른 말을 깨우는 역할이라고 설명했으며 자신을 죽이면 아테네가 손해라고 경고했습니다. 겸손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으며 끝까지 철학자답게 행동했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죄 280표, 무죄 221표, 근소한 차이로 유죄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형량이 정해지지 않았고 고발자가 사형을 제안했으며 소크라테스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망명을 제안하거나 벌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도발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아테네에 유익함으로 프리타네이온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올림픽 우승자들에게 주는 명예였고 배심원들은 모욕으로 받아들였으며 분노했습니다. 친구들이 설득해서 소크라테스는 벌금 30미나를 제안했습니다. 플라톤을 포함한 제자들이 보증을 서겠다고 했고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으며 명예롭게 끝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배심원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재투표가 이루어졌으며
사형 360표, 벌금 141표, 더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찬성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침착했습니다. 죽음이 나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고 어쩌면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했으며 정의롭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자신을 죽여도 비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를 비판할 것이며 자신을 죽임으로써 아테네는 더 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형 집행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델로스 섬에 사절단이 다녀올 때까지 처형을 연기하는 종교적 관습이 있었고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으며 제자들은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크리톤이 찾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였고 부유했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간수들을 매수했고 도망칠 장소도 정해놨으며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탈출하라고 애원했고 가족을 생각하라고 설득했으며 친구들의 평판을 위해서라도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거절했습니다. 부정의에 대해 부정의로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고 법을 어기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평생 아테네의 법 아래 살았으니 법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부당한 판결이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끝까지 철학자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제자들이 모였고 플라톤도 있었으며 소크라테스는 평소처럼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불멸에 대해 논했고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으며 오히려 철학자에게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들어와서 독배를 가져왔는데 동미나리를 우린 것이었고 아테네의 사형 집행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울었고 소크라테스는 침착했으며 오히려 우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용감하게 행동하라고 말했고 철학자는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가르쳤으며 마지막까지 스승다웠습니다. 독배를 받았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마셨고 천천히 걸으라는 지시에 따라 방을 거닐었으며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웠고 독이 퍼져나갔으며 다리부터 차가워졌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크리톤, 우리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 빚졌네. 갚는 것을 잊지 말게. 병에서 회복한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바치는 제물이었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질병에서의 치유로 본 것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70살의 철학자가 세상을 떠났고 플라톤은 스승을 잃었으며 아테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죽였습니다. 플라톤은 충격에 빠졌고 슬픔에 잠겼으며 분노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민주주의가 현자를 처형했으며 아테네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플라톤의 인생이 결정되었습니다. 정치가가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고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스승의 유산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기억하게 만들 것이고 그의 사상을 전할 것이며 그가 던진 질문들의 답을 찾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고 위험할 수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했는데 12년 동안 그리스 세계를 돌아다닐 것이고 배우고 사색할 것이며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29살이었고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으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메가라로 갔는데 그곳에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 으클레이데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슬픔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고 철학적 대화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메갈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대화를 기억해냈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들이 이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재판을 재구성한 것이었고 크리톤은 탈출을 거부한 이야기였으며 파이도는 마지막 날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고 세상을 보고 싶었으며 다양한 사상을 접하고 싶었습니다. 이집트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고대 지혜를 찾아 나일강까지 여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제들과 대화하면서 기하학과 천문학을 연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키레네로 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그리스 식민지였는데 그곳에서 수학자 터도로스를 만났고 수학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플라톤에게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보여주는 학문이면서 감각을 넘어선 세계를 드러내는 도구였고 철학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원전 388년 39살이 되었을 때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에는 그리스 식민지들이 많았고 특히 피타고라스 학파의 전통이 살아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타렌툼에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지도자 아르퀴타스를 만났습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였고 정치가이기도 했는데 플라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와 조화에 대해 배우면서 우주의 질서에 대해 논했고 수학적 아름다움이 철학적 진리와 연결된다는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라쿠사로 갔습니다. 시칠리아 섬의 가장 큰 도시이자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로 참주 디오니시오스 1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플라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경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라쿠사에서 디온을 만났습니다. 참주의 처남이자 젊은 귀족으로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플라톤과 디온은 즉시 친구가 되었고 철학에 대해 토론하면서 이상 국가에 대해 논했습니다. 디온은 열정적이었고 플라톤의 사상에 감동받으면서 시라쿠사를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플라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정치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교육하는 것, 철학으로 정치를 개혁하는 것, 이상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디오니시오스에게 철학을 가르치려 했고 정의로운 통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참주정을 개혁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디오니시오스는 달랐습니다. 권력을 사랑했고 향락을 즐기면서 철학자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이 참주는 가장 나쁜 정체라고 말했을 때 분노했고 참주가 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플라톤을 위험한 인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플라톤은 떠나고 싶었고 디온은 만류했으며 디오니시오스는 의심했습니다. 결국 플라톤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에기나 섬에 데려다 놓고 스파르타의 적이라며 노예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키레네 사람 아니케리스가 플라톤을 알아보고 돈을 내서 구해냈고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철학자가 노예가 될 뻔했고 이상주의가 현실에 부딪혔으며 정치개혁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플라톤은 깨달았습니다. 현실 정치는 철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기존 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87년 40살의 나이로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12년 만의 귀환이었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젊은 귀족이 아니라 성숙한 철학자였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부터 시작된 질문들, 정의란 무엇인가, 이상적인 국가란 무엇인가, 철학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완전한 세계가 있다는 것, 감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데아의 세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철학자를 양성할 것이며 그들이 세상을 바꾸도록 할 것이고 소크라테스가 시작한 철학을 체계화하여 전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기원전 387년 아카데미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양 역사상 최초의 대학이자 체계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철학과 수학, 천문학과 정치학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표지를 세웠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말라. 수학적 사고 없이는 철학할 수 없다는 뜻이었고 진지한 학생만 받겠다는 선언이었으며 플라톤의 교육 철학이 담긴 문구였습니다.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테네뿐 아니라 그리스 전역에서 왔고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으며 심지어 여성 학생도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이었습니다. 아르케사와 라스테네이아 같은 여성들이 플라톤에게서 철학을 배웠고 성별과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받았으며 진리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방식을 따라 대화로 가르쳤고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진리에 접근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와 달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정치학으로 나누면서 각 분야의 기초를 정립했고 철학을 학문으로 확립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화편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사용했는데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대화를 통해 철학적 주제를 탐구했고 극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를 지필하기 시작했고 향연을 썼으며 파이드로스를 완성했습니다. 아카데미아는 번성했습니다. 그리스 지식인들의 중심지가 되었고 최고의 학자들이 모이면서 토론과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플라톤은 더 이상 떠도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의 설립자이자 제자들의 스승으로 사상계의 거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67년 디오니시오스 1세가 죽었고 그의 아들 디오니시오스 2세가 시라쿠사의 새로운 참주가 되었습니다. 디온이 플라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젊은 참주를 교육해달라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철학자 왕의 꿈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60살의 플라톤은 고민했습니다. 이미 한번 실패했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아카데미아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 디온의 간청이었고 자신의 이론을 실천할 기회였으며 철학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다시 시라쿠사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여행이었고 더 나이가 들었으며 더 현명해졌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철학자 왕이라는 꿈, 이상국가의 실현이라는 비전이 플라톤을 다시 위험 속으로 이끌었고 또다시 실망과 환멸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367년 플라톤은 다시 시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21년 전 노예로 팔릴 뻔했던 곳으로 돌아온 것이었고 60살의 노학자가 다시 정치 실험에 뛰어든 것이었으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디오니시오스 2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젊었고 교육받고 싶어 하면서 철학에 관심이 있는 척했습니다. 플라톤을 환대하면서 호화로운 숙소를 제공했고 매일 대화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젊은 참주가 진지하게 배우려는 것처럼 보였고 개혁이 가능할 것 같았으며 플라톤은 조심스럽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디오니시오스는 철학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유행처럼 여겼습니다. 깊이 있는 공부보다는 피상적인 지식을 원했고 무엇보다 권력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이 정의로운 통치에 대해 말하면 듣는 척했지만 실제로 바꾸려는 의지는 없었고 철학은 장식일 뿐 본질은 여전히 참주였습니다. 더 나쁜 것은 디온과의 관계였습니다. 디오니시오스는 삼촌 디온을 두려워했습니다. 디온이 너무 인기 있었고 영향력이 컸으며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과 디온이 가깝다는 것을 알았고 질투하면서 의심했습니다. 결국 디온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시라쿠사에서 떠나라고 명령하면서 재산을 몰수했고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플라톤은 충격받았습니다. 친구를 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디온을 위해 변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도 위험해졌습니다. 떠나고 싶었지만 디오니시오스가 허락하지 않아서 사실상 포로가 되었고 몇 달 동안 시라쿠사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 아르퀴타스가 구해주었습니다. 타렌툼의 피타고라스 학파 지도자였던 그가 사절단을 보내서 외교적 명분을 만들어 플라톤을 데려갔고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366년 61살의 플라톤은 다시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실패였고 더 깊은 환멸이었으며 철학자 왕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온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방당해 아테네로 온 그는 복수를 계획했고 시라쿠사를 해방시키겠다고 다짐하면서 플라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플라톤은 난처했습니다. 친구를 돕고 싶었지만 폭력혁명을 지지할 수는 없었고 이상주의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으며 결국 직접적인 지원은 거부했지만 아카데미아 학생 몇 명이 디온을 따라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57년 디온이 시라쿠사를 침공했습니다. 작은 군대를 이끌고 상륙해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고 디오니시오스를 쫓아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플라톤의 제자가 도시를 해방시킨 것처럼 보였으며 어쩌면 철학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디온은 통치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너무 엄격했고 개혁을 급하게 밀어붙이면서 동료들과 충돌했습니다. 3년 후 암살당했습니다.
동료 칼리포스가 배신했고 또 다른 참주정이 시작되었으며 혼란만 남았습니다. 플라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죽었고 정치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현실 정치에서 철학이 무력하다는 것이 다시 증명되었습니다. 기원전 361년 디오니시오스 2세가 다시 플라톤을 초청했습니다. 세 번째였고 이번에는 정말로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과거는 잊자고 제안했습니다. 플라톤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미 2번 실패했고 친구를 잃었으며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르퀴타스와 다른 친구들이 설득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이번에는 진심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거절하면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66살이었고 피곤했지만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시라쿠사 방문은 재앙이었습니다. 디오니시오스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플라톤을 다시 이용하려 했으며 실제로는 철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디온의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플라톤을 또다시 구금하면서 위협했습니다. 노학자는 생명의 위험을 느꼈고 탈출하려 하면서 다시 아르퀴타스에게 구조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기원전 360년 마침내 시라쿠사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문이었고 완전한 실패로 끝났으며 플라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철학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기존 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상국가는 이 세상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테네로 돌아와서 국가를 다시 읽었습니다. 자신이 쓴 이상 국가의 청사진이자 철학자 왕이 다스리는 완벽한 사회로 정의가 실현되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현실의 설계도가 아니라 이상의 모델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준이라는 것을, 그리고 철학자의 역할은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밝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법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다 현실적인 작품으로 이상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했고 차선책으로서의 정치체제를 논했습니다. 철학자 왕 대신 법의 지배를 제안했고 완벽한 국가 대신 개선 가능한 국가를 모색하면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에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70살이 넘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아카데미아에서 보냈고 가르치고 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가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학자가 되었으며 플라톤의 사상이 전파되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제자가 왔습니다. 기원전 367년 17살의 젊은이가 아카데미아에 입학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아리스토텔레스로 20년 동안 플라톤 밑에서 공부할 것이며 나중에 스승을 넘어설 것이고, 하지만 평생 플라톤의 영향 아래 있을 것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부르면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했고 토론 상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플라톤은 이상을 추구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관찰했으며 스승과 제자는 존경하면서도 다른 길을 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플라톤은 더 신비주의적이 되었습니다. 수학과 천문학에 더 몰두하면서 우주의 조화에 대해 사색했고 티마이오스를 썼는데 우주의 창조와 질서를 다룬 작품으로 플라톤 철학의 형이상학적 정점이었으며 중세시대에 가장 많이 읽힌 대화편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카데미아는 플라톤의 생애 최대 업적이 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은 실패했지만 교육은 성공했고 이상국가는 세우지 못했지만 철학 학교는 세웠으며 900년 동안 지속될 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원 후 529년에 폐쇄할 때까지 아카데미아는 서양 지성의 중심지로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플라톤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권력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을, 정치가 아니라 사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이 평생 추구한 것은 진리였습니다. 소크라테스로부터 배운 것은 질문하는 방법이었고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은 상대성이었으며 정치 실험의 실패에서 얻은 것은 현실의 한계였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하나의 거대한 철학 체계로 통합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데아 이론이었습니다. 플라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진짜일까?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진리일까? 아름다운 것들은 많지만 아름다움 자체는 무엇일까? 정의로운 행동들은 다양하지만 정의 자체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이데아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진짜의 복사본이고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며 변하고 사라지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 완전한 형상들이 존재하는 세계,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세계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도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남아 있습니다. 정의로운 행동이 실패해도 정의의 이데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별적인 것들은 모두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이고 이데아야말로 진정한 실제입니다.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동굴 속에 묶여 있습니다. 평생 벽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들 뒤에서 불빛이 비치고 그림자가 벽에 비칩니다. 그들은 그림자만 보았기에 그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림자가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빛이 눈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면서 진짜 사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대상들을, 불빛이 아니라 태양을 봅니다.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는 동굴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진짜 세계가 밖에 있다고 나가서 보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화를 내며 그를 미쳤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죽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자의 운명입니다. 진리를 본 사람은 동굴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진리를 전하기 위해 비록 이해받지 못하고 박해받더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플라톤 자신도 그랬으며 모든 철학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데아를 알 수 있을까요? 감각은 그림자만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은 모두 불완전한 복사본입니다. 진리에 도달하려면 감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학이 모델입니다. 삼각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에서 그린 삼각형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선이 완벽하게 직선이 아니고 각도가 정확히 180도가 아니며 항상 오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삼각형을 이해합니다. 머릿속에 완벽한 삼각형의 개념이 있고 그것으로 불완전한 삼각형들을 판단합니다. 완벽한 삼각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현실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데아의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성으로 파악하고 수학적 증명으로 확인하며 감각과 무관하게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철학의 방법입니다. 플라톤은 수학을 철학의 입구로 삼았습니다. 아카데미아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말라 고 쓴 이유가 이것입니다. 수학을 통해 감각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고 추상적 사유에 익숙해지며 이성의 힘을 기르면 그때 철학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데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데아가 있습니다. 선의 이데아 또는 좋음의 이데아입니다. 태양이 물리적 세계를 비추듯이 선의 이데아는 이데아의 세계를 비춥니다. 모든 다른 이데아들을 이해 가능하게 만들고 진리와 아름다움의 근원이며 궁극적 실제입니다. 철학자는 선의 이데아를 추구합니다. 평생을 걸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먼저 감각적 아름다움에서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육체를 보고 그 다음 아름다운 영혼을 인식하며 아름다운 행동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지식을 배우며 마침내 아름다움 자체, 선의 이데아에 도달합니다. 이것을 플라톤은 에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사랑. 하지만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철학적 사랑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 완전함을 향한 욕구가 철학자를 이끕니다. 에로스는 사다리처럼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고 동굴에서 빛으로 인도하며 그림자에서 실제로 안내합니다. 향연에서 플라톤은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랑에 대해 연설하는데 마지막에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름다움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고 육체에서 영혼으로, 개별자에서 보편자로, 유한에서 무한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끝에는 갑자기 놀랍게 아름다움 자체를 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데아 이론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인식론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지, 왜 감각이 부족한지, 이성이 왜 필요한지를 밝혔습니다. 형이상학을 설명했는데 무엇이 진정으로 존재하는지, 변화와 영원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윤리학도 설명했습니다. 좋음의 이데아가 있기에 우리는 무엇이 선한지 알 수 있고 정의의 이데아가 있기에 정의로운 행동을 판단할 수 있으며 덕의 이데아가 있기에 덕을 추구할 목표가 있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 윤리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정치학도 설명했습니다. 이상 국가는 정의의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고 철학자 왕은 선의 이데아를 본 사람이며 좋은 통치는
이데아의 질서를 현실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게 실현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데아가 정말 별개로 존재하는가? 개별 사물과 분리된 형상이 의미가 있는가? 이데아를 이데아답게 만드는 이데아가 필요한가? 제3의 인간 논증으로 무한 소급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플라톤도 이런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후기 대화편들에서 이데아 이론을 수정하고 보완했으며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파르메니데스에서는 자기 비판을 제시했고 소피스트에서는 존재론을 발전시켰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이론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 너머에 완전한 세계가 있다는 믿음, 감각을 넘어선 진리가 존재한다는 확신, 그리고 철학을 통해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은 플라톤 철학의 중심이었고 평생 변하지 않았으며 서양 철학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저작은 국가입니다. 10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대화편으로 표면적으로는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논의이지만 실제로는 플라톤 철학 전체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책을 쓰는데 여러 해가 걸렸고 아카데미아 초기부터 중기까지 계속 수정했으며 플라톤의 사상이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된 결과물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각자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케팔로스는 진실을 말하고 빚을 갚는 것이라고 하고, 폴레마르코스는 친구를 돕고 적을 해치는 것이라고 하며,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모든 답을 반박합니다. 각각의 정의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모순을 드러내며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만의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개인의 정의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국가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고 큰 글자로 쓰인 것을 보면 작은 글자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상 국가의 건설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필요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도움이 필요하며 분업이 효율적입니다. 농부가 식량을 생산하고 목수가 집을 짓고 직공이 옷을 만들면서 각자 잘하는 일을 하면 모두가 이득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커집니다. 무역이 필요해지고 군대가 필요해지며 통치자가 필요해집니다. 플라톤은 국가를 세 계층으로 나눕니다.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입니다. 각 계층은 특별한 역할이 있고 특별한 덕이 있으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가져야 합니다. 농부와 장인과 상인들로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통치자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영혼의 욕망 부분에 해당합니다. 수호자는 용기의 덕을 가져야 합니다. 군인들로 국가를 방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예를 사랑하며 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사람에게는 온화하고 적에게만 사나우며 개처럼 주인을 알아봐야 합니다. 영혼의 기계 부분에 해당합니다.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가져야 합니다. 철학자들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데아를 보았고 선을 이해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권력을 원하지 않지만 의무감으로 통치하고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을 추구하며 지혜로 국가를 이끕니다. 영혼의 이성 부분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정의로우려면 각 계층이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생산자는 생산하고 수호자는 방어하고 통치자는 통치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실현됩니다. 각자가 본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정의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욕망, 기계, 이성입니다. 욕망은 먹고 마시고 즐기려 하고 기계는 명예와 승리를 원하며 이성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룰 때 이성이 다스리고 기계가 보조하며 욕망이 순종할 때 개인은 정의로워집니다. 플라톤은 네 가지 기본 덕을 정의합니다. 지혜는 이성의 덕이고 용기는 기계의 덕이며 절제는 욕망의 덕이고 정의는 세 부분의 조화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이 네 가지 덕을 갖추면 훌륭하고 부족하면 타락합니다. 그렇다면 통치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플라톤은 엄격한 교육 체계를 제시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선별이 시작됩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을 골라서 음악과 체육을 가르치는데 음악은 영혼을 조화롭게 만들고 체육은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청년이 되면 수학을 배웁니다. 산술,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을 공부하면서 추상적 사고를 익히고 감각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며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준비를 합니다. 10년 동안 수학에 몰두합니다. 30살이 되면 철학을 시작합니다. 변증법을 배우는데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 가정을 검토하는 방법, 모순을 드러내는 방법을 익힙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처럼 대화를 통해 진리에 접근하고 이데아를 파악하며 선의 이데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5년 동안 철학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굴 밖으로 나간 사람은 다시 동굴로 돌아가야 합니다. 35살부터 15년 동안 실무 경험을 쌓습니다. 군대에서 복무하고 행정을 배우며 현실 정치를 이해합니다. 이론만 아는 철학자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50살이 되면 마침내 통치자가 됩니다. 선의 이데아를 보았고 현실도 이해하며 지혜와 경험을 모두 갖춘 사람이 국가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기꺼이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받아들이고 가능하면 철학 연구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권력 자체를 욕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철학자 왕입니다. 지혜로 다스리고 정의를 실현하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통치자입니다. 플라톤에게 이것은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자가 되지 않는 한 국가의 재앙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국가를 어떻게 유지할까요? 플라톤은 급진적인 제안을 합니다. 통치자와 수호자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고 가족도 가질 수 없으며 공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적 이익이 있으면 공공선을 잇게 되고 가족이 있으면 친족을 편애하게 되며 재산이 있으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교육받아야 합니다. 재능이 있으면 수호자가 될 수 있고 뛰어나면 통치자가 될 수 있으며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400년대에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었고 플라톤도 사람들이 비웃을 것을 알았지만 논리적으로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국가가 키웁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고 공동으로 양육하며 재능에 따라 교육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시민이 형제가 되고 국가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 되며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일치합니다. 시인을 추방해야 합니다. 시는 감정을 자극하고 이성을 약화시키며 나쁜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호메로스조차 신들을 인간처럼 묘사하고 영웅들을 나약하게 그리며 젊은이들을 타락시킵니다. 검열이 필요하고 교육적으로 유익한 예술만 허용해야 하며 이데아를 모방한 것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잃고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억압적이라고 전체주의적이라고 개인의 자유를 무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0세기의 독재자들이 플라톤을 참고했다는 주장도 있고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칼 포퍼는 플라톤을 전체주의의 원조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플라톤은 실제로 이런 국가를 건설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상을 제시한 것이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철학적으로 탐구한 것이며 현실의 설계도가 아니라 사유의 모델이라는 해석입니다. 플라톤 자신도 국가의 끝부분에서 이것이 하늘에만 있는 이상이라고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정의로운 삶이 불의한 삶보다 나은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실제로 더 행복한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가? 플라톤은 정의로운 사람의 영혼이 조화롭고 조화로운 영혼이 행복하며 따라서 정의가 실제로 이롭다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국가는 2400년 동안 읽혀왔습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무시할 수 없는 작품이고 정치 철학의 고전이며 서양 사상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플라톤이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의 답은 여전히 논쟁적이며 국가는 살아있는 텍스트로 남아 있습니다.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저작은 국가입니다. 10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대화편으로 표면적으로는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논의이지만 실제로는 플라톤 철학 전체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책을 쓰는데 여러 해가 걸렸고 아카데미아 초기부터 중기까지 계속 수정했으며 플라톤의 사상이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된 결과물입니다. 플라톤이 70대에 접어들면서 아카데미아는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고 그중 많은 이들이 정치가나 학자가 되었으며 플라톤의 영향력은 아테네를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플라톤 자신은 점점 더 이론적인 문제에 몰두했습니다. 정치 개혁의 꿈은 포기했고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으며 순수하게 철학적인 탐구에 집중했습니다. 후기 대화편들은 초기나 중기와 다른 성격을 띠는데 더 추상적이고 더 기술적이며
때로는 읽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합니다. 파르메니데스를 썼습니다. 자기 비판의 작품으로 이데아 이론의 난점들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젊은 소크라테스가 노철학자 파르메니데스에게 이데아 이론을 설명하는데 파르메니데스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이데아가 정말 분리되어 있는가? 제3의 인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플라톤은 답을 주지 않고 문제만 제기하면서 독자들에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테아이테토스에서는 지식의 본성을 탐구합니다. 지식은 지각인가? 참된 믿음인가? 정당화된 참된 믿음인가? 각각의 정의를 검토하고 반박하면서 인식론의 근본 문제들을 다룹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끝나는데 소크라테스적 무지의 자각으로 돌아갑니다. 소피스트에서는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를 다룹니다. 파르메니데스는 비존재는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거짓은 어떻게 가능한가? 거짓말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다면 거짓말도 불가능해집니다. 플라톤은 복잡한 논증을 통해 비존재를 다르게 이해하려 하고 존재론을 정교하게 만들어갑니다. 정치가에서는 통치의 기술을 분석합니다. 국가에서 그린 이상적 통치자와 달리 현실에서 가능한 통치자를 논하면서 법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철학자 왕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면 법이 차선책이고 법의 지배가 독재보다 낫다고 인정합니다. 가장 긴 후기 대화편은 법률입니다. 플라톤의 마지막 작품으로 죽을 때까지 수정하다가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국가와는 다른 접근인데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철학자 왕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전제하며 현실적인 국가 운영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률의 국가는 국가보다 덜 급진적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가족을 유지하며 완벽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제한된 재산 소유를 허용합니다. 통치자도 특별한 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시민 중에서 선출됩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온건하며 플라톤이 나이 들면서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이동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플라톤답습니다. 법의 목적은 덕이고 국가의 목표는 시민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며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격한 도덕 규범을 제시하고 예술을 검열하며 불경죄를 엄벌에 처하고 무신론자를 추방합니다. 자유보다 질서를, 개인보다 공동체를, 관용보다 정의를 우선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제자였지만 점점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 이론을 비판했고 관찰과 경험을 중시했으며 플라톤의 추상적 접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이상을 보았고 제자는 현실을 관찰했으며 둘 다 옳았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플라톤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끼던 제자가 자신의 핵심 이론을 부정하고 다른 철학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추방하지 않았습니다. 아카데미아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소였고 스승도 비판받을 수 있었으며 진리 탐구가 권위보다 중요했습니다. 기원전 347년 플라톤의 마지막 해가 왔습니다. 80살이었습니다. 아직도 가르치고 있었고 아직도 쓰고 있었으며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지만 정신은 명료했고 몸은 약해졌지만 지적 호기심은 여전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쉬라고 권했지만 플라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학은 평생의 과업이고 진리 탐구는 끝이 없으며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철학자의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고 진정한 철학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육체에서 해방되어 순수한 진리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날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친구의 결혼식이었는데 피로연 중에 조용히 의자에 기대 잠이 들었고 사람들은 노인이 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깨우려 했을 때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고 고통 없는 죽음이었으며 철학자답게 조용히 떠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죽었다는 이야기, 마지막까지 법률을 수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모두 플라톤다운 죽음을 그립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아카데미아 정원에 묻혔는데 평생 가르치던 장소에서 영원히 쉬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였고 추모사가 낭독되었으며 플라톤의 삶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서양 철학의 거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쓴 대화편들은 남아 있었고 그가 세운 학교는 계속되었으며 그의 사상은 제자들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아카데미아는 플라톤 없이도 번성했고 900년 동안 존속하면서 서양 지성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이 죽은 후 아카데미아를 떠났습니다. 플라톤의 조카 스푸시포스가 후계자가 되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의하지 않았고 자신의 학교 리케이온을 세웠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두 학파가 그리스 철학을 이끌게 되었고 서로 논쟁하면서도 서로 배우며 발전했습니다. 플라톤의 영향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 각지로 퍼져나가서 가르쳤고 대화편들이 복사되어 읽혔으며 이데아 이론이 토론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플라톤은 철학을 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플라톤은 이원론을 확립했습니다. 이데아와 현상, 영혼과 육체, 이성과 감각, 영혼과 시간의 대립이 서양 사상의 기본 구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학도 이 구조를 받아들였고 천국과 지상, 신과 인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구분이 플라톤적입니다. 플라톤은 이상주의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현실을 넘어선 완전함을 추구하고 불완전한 세계를 초월하려 하며 더 나은 것을 꿈꾸는 태도가 플라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토피아 사상, 계몽주의, 이상주의 철학이 모두 플라톤의 후예입니다. 하지만 비판도 받았습니다. 현실을 경시한다는 비판,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니체는 플라톤을 공격했고 포퍼는 열린 사회의 적으로 규정했으며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플라톤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플라톤은 살아있습니다. 2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읽히고 여전히 토론되며 여전히 영감을 줍니다. 국가는 정치 철학의 고전이고 향연은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텍스트이며 파이도는 죽음과 불멸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플라톤이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넘어서며 인간이 인간인 한 계속 물을 것입니다. 화이트헤드의 말이 옳았습니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각주입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플라톤을 거쳐야 하고 플라톤과 대화해야 하며 플라톤이 제시한 문제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철학하는 사람은 누구나 플라톤을 읽어야 하고 플라톤에게서 배워야 하며 플라톤을 넘어서려 노력해야 합니다. 플라톤이 죽은 후 아카데미아는 계속되었습니다. 스푸시포스가 이끌었고 그 후 크세노크라테스가 이어받았으며 대대로 학장들이 플라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학교는 변화했습니다. 때로는 회의주의로 기울었고 때로는 신플라톤주의로 발전했으며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900년 동안 존속하면서 서양 교육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아카데미아는 중요했습니다. 키케로는 플라톤을 숭배했고 로마의 지식인들은 그리스 철학을 배우러 아테네로 왔으며 아카데미아는 여전히 명성을 유지했습니다. 기원 후 529년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이교도 학교들을 폐쇄하면서 마침내 문을 닫았지만 1000년 가까이 지속된 것만으로도 역사상 가장 오래된 대학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플라톤을 받아들였습니다. 초기 교부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결합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신의 마음속 생각이 되었고 선의 이데아는 신 자신이 되었으며 영혼의 불멸은 기독교 교리와 일치했습니다. 플라톤은 기독교 이전의 기독교인으로 불렸고 그의 철학은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 티마이오스가 가장 많이 읽혔습니다. 우주의 창조를 다룬 대화편으로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와 연결되었고 우주의 질서는 신의 섭리로 해석되었으며 플라톤주의와 기독교가 융합되었습니다. 12세기의 다른 대화편들도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플라톤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플라톤이 부활했습니다. 피렌체에 플라톤 아카데미가 세워졌고 마르실리오 피치노가 플라톤 전집을 번역했으며 인문주의자들이 플라톤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코델라 미란돌라는 플라톤과 기독교의 조화를 추구했고 르네상스 예술에도 플라톤 철학이 영향을 미쳤으며 아테네 학당에서 라펠로는 플라톤을 중심에 그렸습니다. 근대 철학자들도 플라톤과 씨름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성주의로 플라톤의 길을 따랐고 라이프니츠는 단자론에서 이데아 이론을 변형했으며 칸트는 물자체와 현상의 구분으로 플라톤의 이원론을 계승했습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플라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이 플라톤을 사랑했습니다.
향연의 사랑 이론은 낭만적 사랑의 원형이 되었고 이데아의 세계는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으며 현실을 초월하려는 열망은 낭만주의 정신과 일치했습니다. 셸리는 플라톤을 번역했고 워즈워스는 플라톤적 회상을 노래했으며 낭만주의 시 전체에 플라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심해졌습니다. 니체는 플라톤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플라톤이 현실을 부정하고 삶을 경시했으며 이 세계 대신 저 세계를 추구하면서 허무주의를 낳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니체에게 플라톤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고 서양 철학의 병폐였으며 생명을 억압하는 사상이었습니다. 20세기에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썼습니다. 플라톤을 전체주의의 선구자로 규정했고 국가를 억압적 유토피아로 해석했으며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적대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책은 큰 논쟁을 일으켰고 플라톤 해석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변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국가는 실제 정치 강령이 아니라 철학적 탐구이고 억압이 아니라 정의를 추구한 것이며 전체주의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시대에 진지하게 최선의 국가를 고민했고 비록 현대적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분석 철학자들은 플라톤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논리와 논증에 주목했고 대화편의 문학적 측면보다 철학적 주장을 분석했으며 플라톤을 현대 철학의 문제들과 연결시켰습니다. 이데아 이론을 보편자 문제로 재해석했고 인식론을 현대적 용어로 번역했으며 플라톤이 여전히 동시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륙 철학에서도 플라톤은 중요했습니다. 하이데거는 플라톤에서 형이상학이 시작되었다고 보았고 존재를 망각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동시에 플라톤과의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들레즈는 플라톤을 전복하려 했고 데리다는 플라톤 텍스트를 해체했지만 모두 플라톤에서 출발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은 플라톤에 대해 양가적입니다. 한편으로 플라톤은 여성도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성별이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고대 세계에서 매우 진보적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성과 감각,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위계를 정당화했다고 비판받습니다. 정치 철학에서 플라톤은 계속 논쟁적입니다.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플라톤을 비판적으로 계승했고 마이클 샌델은 공동체주의적 해석을 제시했으며 레오 스트라우스는 플라톤의 비밀 가르침을 탐구했습니다. 좌파도 우파도 플라톤을 인용하고 자유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플라톤을 참조하며 플라톤은 모든 정치 사상의 참조점입니다. 교육 이론에서 플라톤의 영향은 지대합니다. 전인 교육, 단계적 교육, 영재 교육의 개념이 모두 플라톤에서 나왔고 교육의 목적이 덕의 함양이라는 생각도 플라톤적이며 대학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카데미아의 후예입니다. 오늘날에도 플라톤은 읽힙니다. 철학과 학생들의 필독서이고 정치학도들의 고전이며 일반 독자들도 국가나 향연을 읽습니다. 대화편의 문학적 아름다움은 여전히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여전히 생각하게 만들며 플라톤의 비전은 여전히 영감을 줍니다. 플라톤의 유산은 구체적인 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의심하고 더 깊이 파고들며 진리를 끝없이 추구하는 태도가 플라톤이 남긴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거리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플라톤이 아카데미아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들은 끝나지 않았고 답도 완성되지 않았으며 각 세대가 다시 물어야 합니다. 플라톤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하는 법을 가르쳤고 생각하는 법을 보여주었으며 진리를 사랑하는 법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플라톤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2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도전적이며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플라톤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질문받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어떤 세계를 꿈꾸는가? 동굴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나갈 것인가? 그림자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를 찾을 것인가? 편안한 무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진리를 추구할 것인가? 플라톤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플라톤이 살았던 기원전 4세기나 우리가 사는 21세기나 인간은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고 여전히 진리를 갈망하며 여전히 더 나은 세계를 꿈꿉니다. 플라톤이 영원한 이유입니다. 기원전 347년
아테네 외곽의 아카데메이아 숲에서 플라톤이 죽었습니다. 80살이었습니다. 80년의 삶, 60년의 철학, 40년의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플라톤이 심은 씨앗은 싹을 틔웠고 그가 세운 학교는 계속되었으며 그가 쓴 글은 살아남았습니다. 2400년이 지난 지금 플라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 플라톤을 불멸로 만들었을까요? 천재성일까요? 물론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을 학문으로 만들었고 형이상학의 기초를 놓았으며 서양 사상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천재성만이 아닙니다. 플라톤이 특별한 이유는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을 알았고 정치개혁에 실패한 좌절을 경험했으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완벽한 세계를 꿈꾸었지만 불완전한 세계에서 살았고 진리를 추구했지만 확신을 얻지 못했으며 답을 찾았지만 새로운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더 나은 세계를 꿈꾸지만 현실에 부딪히고 진리를 찾고 싶지만 확신하지 못하며 정의를 원하지만 불의를 마주합니다. 플라톤은 2400년 전 사람이지만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질문을 던졌으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플라톤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당연한 것을 의심하고 더 깊이 생각하며 끝없이 탐구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계승했고 다음 세대에 전했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굴 속에 있고 여전히 그림자를 보며 여전히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편안한 무지에 머물 것인가, 고통스럽지만 밖으로 나갈 것인가? 플라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상 국가도 여전히 도전적입니다.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플라톤은 실패했지만 시도했습니다.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더 나은 세계를 추구했으며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데아 이론은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완벽한 형상이 정말 존재할까? 현실 너머에 진리가 있을까? 이성으로 궁극적 실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것 너머를 보려는 시도, 더 나은 것을 상상하는 능력,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사라졌지만 정신은 남았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자유롭게 토론하는 곳, 권위가 아니라 논리로 설득하는 곳, 이것이 대학의 이상이고 학문의 정신이며 플라톤이 시작한 전통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 플라톤을 읽습니다. 학생이 국가를 펼치고 연인이 향연을 읽으며 철학자가 파이돈을 연구합니다. 질문하고 생각하고 토론합니다. 플라톤이 살아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거리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플라톤이 아카데미아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질문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질문들입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347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죽지 않았고 그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으며 그의 영혼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대화편을 읽는 순간 우리는 플라톤과 대화하고 소크라테스와 토론하며 2400년의 시간을 건너뜁니다. 이것이 철학의 힘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이기며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플라톤이 추구했던 불멸의 이데아는 어쩌면 철학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생각은 남고 개인은 죽지만 진리는 계속되며 한 세대는 가도 질문은 다음 세대에 전해집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라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에서 플라톤의 탄생 연도는 기원전 427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사실 고대 기록의 한계로 인해 플라톤의 정확한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록에 따라 1년에서 2년 정도의 오차가 있기도 하고 고대의 날짜를 현대의 달력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영상은 이야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역사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기원전 427년을 기준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